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신문사수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목포 건물 15채 손혜원 타운 의혹 문제없다는 여당 비판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목포 손혜원 타운 의혹 점입 가경 수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 뭐 결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수사 결과야 지켜봐야 알겠죠. 그러나 뭐 수사 결과 미진하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테고 또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겠죠. 채용 청탁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끝내 검찰에서 진상 규명하게 된 우윤근 1,000만 원, 뭐 지금 러시아 대사입니다만은 청탁했다는 사람이 이제 사기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고 우영근 대사는 뭐 이거 무고죄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역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네요. 재판거래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물적 넘길 일인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한국경신문은 야합 통로 의심받는 판사 파견 이참에 없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 파견되는 판사 제도 이거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사법거래가 있었다면 수사하고 의법 처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국회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청탁을 하고 이 판사가 그 관련 사건 판사에게 또 청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이거 정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인데 이 사법거래 사법농단이 법원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결탁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결과 수사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법 처리합니다. 국회는 저는 관련자들 저는 사퇴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구속까지 시켜야죠. 김영란법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손혜원 서영교 파문 이르려고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뺐나라고 그 제목에서 말이죠. 손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 지금 그 문화재와 관련해서 목포 지역의 집을 이제 건물 산 것이 역시 그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역시 사법거래와 관련된 부분 서영교 위원도 당시에 법사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해 충돌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면 김영란법을 개정해야죠. 그래서 이해 충돌 방지책을 법제화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청와대 영장 없는 휴대폰 감찰은 위험한 인권 침해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공무원을 감찰할 경우에 어떤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휴대폰을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압수해서 물론 뭐 본인이 압수를 허용한 서명에 날인했다고 서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어, 권력기구 청와대가 옛날 같으면 암행어사와 같은 그 기구인데 서명해라 안 하면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든가 이 어떤 손해가 우려된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서명했냐 안 했냐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공무원을 감찰하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관련 법과 그 법에 따른 규정 제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정치적 논란이 없이 휴대폰을 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이런 걸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북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정부가 분명히 할 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죠. 이것은 뭐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싱가포르 북미 간의 선언에서도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려하는 것, 수거보수 자본신문들 우려하는 것은 북미 지금 마크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이죠.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ICBM만 제거하면, 그러니까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ICBM만 제거하면 북핵은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언론들이 북한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만 나오면 뭐 결사반대했습니다. 북핵 폐기부터 하라. 북핵 폐기 다음에 그거는 얘기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북한 비핵화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걸 또 한국 정부에게 뭐 이걸 책임을 지우는 거, 이거 무책임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에게 말하지 말고 미국 정부에, 트럼프 정부에 말해야죠. 정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연일 기업과 소통 행사, 정책은 변함없이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아니 정부 정책 기조는 길게는 그 권력을 집권한 세력의 임기 중에 관통되는 것이고 짧게는 최소 1년 단위로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인 뭐 한두 번 만났다고 정책 기준을 막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부 입장에서 뭐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동자도 있고 일반 가게도 있고 서민도 있고 뭐 자영업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재벌 대기업 만나서 그 요구한다고 그걸 다 수용하면서 정책을 막 바꾼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기야 뭐 공약도 마음대로 파기하고 조력모의 식으로 바꾸었으니까 아마 이거 얼마든지 맘먹으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걸 빌미로 계속 그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면서 뭐 지금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노동자에게 경제 위기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경제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노동자의 책임 전가하는 그런 경제정책 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 경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2,000대를 2만 대라며 수소차 숫자조차 파악 못한 기재부를 공개하고 있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최한 1차 핵심 성장 전략회의에서 아마 2,000대 2만 대라고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건 뭐 숫자야. 산자부나 과기부 등 담당 부처나 담당자 잘못 적어줘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숫자를 잘못 말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뭐 장관이 기획재정의 모든 숫자를 다 제대로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았겠지만 이거 다 이게 숫자를 일일이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이거는 뭐 정말 이 개발 독재 시기에 이 기획재정부가 모든 걸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밑에 다른 부처가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여전히 지금도 그런 구조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기재부가 모든 것을 뭐 이런 내용을 산자부가 한다든가 과기부가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멸경신문은 일본보다 2년 늦게 시동건 수소 경제 갈 길 바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 수소차로 뭐 전환하는 게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옷을 꿰맬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라든가 경제 발전 단계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일본이 우리보다 2년 앞서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인력 문제, 기술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의 토대, 기술 인력, 기술 투자, 예산, 투자를 기업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논의돼서 가는 거지. 무조건 일본이 앞서 있으니까 우리도 막 급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우리는 날았던 푸주는 영업사원이었다. 지금 사실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과 관련해서 집행률 올리려 심사원을 닥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태나 문제 파악도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죠. 문화일보도 날았던 푸주기 요지경 직시하고 최저임금 보완 나서라. 정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신문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더 절박하게 들어라.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3조 원의 지원건과 관련해서 불법부당하게 지원됐다면 조사고 측이 물어야죠.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에는 천문학적인 정책 자금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하면 안 된다. 민간기업에 세금으로 임금 인상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도 사실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차등 자꾸 얘기하는데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은 하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 이하로 최저임금에 의해서 결정하면 시의 8,350원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는 얼마든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이 주장하는 것은 차등하자는 것은 하한선을 없애자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저임금을 결국 깎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한선이 결정되고 그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최저임금 결정된 임금 그 이상에서는 산업, 업종, 지역, 사업장별로 당연히 차등이 존재하죠. 지금도 차등이 존재합니다. 최저임금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차등을 법제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한선을 없애서 결국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낮게 지급하겠다. 지금도 최저임금 위반 상당 부분 위반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진통 끝에 빚본 규제 샌드박스 100개든 1000개든 과감히 해보라 이렇게 제목 사설을 뽑고 미국처럼 먼저 허용하고 규제 해제나 유예를 허용하고 후에 산업이 자리를 잡으면 규제하는 방식 선허용 후 규제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면은 신산업이 발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산업의 핵심은 기술 인력과 기술 투자죠. 이런 건 도외시하고 무조건 규제만 유예하거나 규제를 해제하자, 면제하자, 규제 샌드박스만 추정하면 그냥 장기적인 산업의 기반을 만들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윤만 올리고 빠져나가는 먹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너무 가벼운 박원순 서울시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을지로 청계천 일대 재개발 논란 문제, 제로페이 문제, 용산과 여의도 통개발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죠. 그런데 서울을 더 이상 성장과 개발 논리로 시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권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개발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개발의 논리에 빠질 그런 함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울을 더 이상 성장과 개발 논리로 가져서는 안 된다. 도시도 생명체인데 서울은 이제 괴물처럼 성장했고 모든 것이 포화 상태입니다. 도로, 교통, 건물, 주택, 녹지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존에 주력해야 하고, 문화예술적 그런 또 생태적 문화환경, 뭐 그냥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환경 측면에서도 이 생태적인 그런 도시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 동아리는 자사고는 없애려 난리더니 혁신학교는 원칙 없는 재지적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수능과 대학 입시에 맞춘 이 고등학교 형태, 고교 형태만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쟁만 벌일 게 아니라 학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독일처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서부터 인문계와 직업학교로 나눠지는, 뭐 그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 뭐 인류대학 보내고 좋은 과를 보내고, 여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전부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중학교 정도에서 그 자기 아이들의 능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취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창의성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고등학교부터는 길을 달리 하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하튼 그것도 다 학제를 개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암기주의 뭐 또 수능에 맞춘 그리고 이 획일적인 시험으로 이 서열을 매기는 그런 경쟁 체제, 이걸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창의적인 교육, 또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들이 놀이문화,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또 환경, 꿈과 희망을 갖는 행복한 학교, 이런 것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과 인문계 쪽으로 갈, 정말 그 아이가 공부를 꼭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이 전문적인 자기 직업 교육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학제도 바꾸고 교육 환경도 전면적으로 바꾸는 그런 혁신이 필요한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자사고냐 뭐 혁신학교냐 이런 고등학교 형태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타라고 줄여서 말하네요. 예타 도입 취지,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제성 판단을 면제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빈발하고 있고, 정부도 아마 이런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건씩 이거 예타 부분을 면제 줄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성이 없죠. 뭐 도로 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건설하면 당연히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 그 지방 의원들도 그렇고 다 이런 국책 사업을 해야 이권도 만들어지고, 또 자기 선거를 위해서 조직 관리도 하고, 그래야 지역에 또 돈도 돌아가고 경제가 순환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국가 예산을 낭비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이건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토목공사,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말 그야말로 예산 퍼주기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농촌 지역에 농민들이 살고 있고, 농촌 지역 가난한 소득이 낮은 그런 주민들이 살고 있다면 정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농민 기본소득이라든가 국민 기본소득처럼 국가 예산을 가계 또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런 정책을 펼치면 지역에 돈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전국 시도 단위에 전부 토목권 건설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개인이나 가게 직접 예산을 지급함으로써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심사서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